안녕하십니까. 한국II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세미콘 웨스트 2024 행사에 다녀온 참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부분 동영상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꼭지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행사에서 이제 발표되었던 것들 또는 그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 첫 번째로 그 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용어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랑 네 번째 글자만 따서 Chips Act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이제 정책입니다. 네, 그 Chips and Science Act는 뭔가 이제 사실 실제 법적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Chips for America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도 그냥 Chips for America라고 검색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Chips for America는 미국 내 투자 확대, 민간 부문 투자 유치,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Chips for America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오피스가 각각 있는데 제조 인센티브를 담당하는 Chips 프로그램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Chips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무소가 그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 동영상에서 니스트에 계신 분 발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화면을 앞으로 조금 돌려서 그분이 누구였는지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다 보면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 왼쪽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니스트라는 조직의 헤드에 해당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리 로카시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A4 용지를 되게 여러 장 갖고 나와서 장문에 네, 오랫동안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 니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스트 밑에 Chips 프로그램 오피스랑 Chips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있고요. 이 니스트라는 조직은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 측정 과학, 그러니까 측정이라고 했지만 아마 메트롤로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롤로지, 그 표준 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런 Chips for America 관련된 거를 검색했을 때는 주로 국내 언론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 세미콘 웨스트 2024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구글에서 Chips for America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 니스트 홈페이지를 이제 검색해보면 훨씬 더 자세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업계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 두 개는 왼쪽 그림은 Chips for America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네, 오른쪽에도 그거 관련돼서 열렸던 행사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Chips for America에서 뭔가 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계측이라고 하는 메트롤로지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금 지원 프로젝트 중에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객체의 가상 모델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객체의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계속 이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고 이 객체의 센서에서 전송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공장 장비의 단일 부품부터 풍력 터빈 또는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항목을 복제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을 하면 개별 자산의 성능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던가 아니면 잠재적 결함을 식별한다던가 또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유지 관리를 한다던가 또는 수명 주기 자체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이 실제 세계와 그거를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리얼 머신하고 디지털 트윈을 보여준 것인데 디지털 트윈이 좀 더 뭔가 자세하고 크게 좀 묘사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역시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나왔던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에 잘 보시면 그 실제 존재하는 그 사물하고 그 바로 오른쪽에 또 디지털 트윈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의 같은 크기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트윈 기술 관련된 이미지들을 구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2024년 5월 6일에 그 Chips for America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그 자금 지원 기회, 그러니까 자금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매니팩처링 쪽에 굉장히 제조 쪽에 포커스된 그 연구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모델을 통해서 전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자들이 협력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정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서 혁신 속도를 높이고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내 칩 개발이나 제조 개념의 설계를 가속화하고 생산 능력을 어떤 플래닝 한다던가 아니면 생산 자체를 최적화한다던가 시설의 업그레이드 또는 실시간의 어떤 리얼타임 공정 조정 등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떤 기대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되는 분야는 반도체 제조,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 조립, 테스트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이런 공정에서 디지털 트윈의 개발, 검증 및 사용을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는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물리적인 시설 그리고 디지털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인력 훈련을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의 그 Fortune 500에 해당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인볼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기술인데 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이 연구소에선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들이 이 세미콘 웨스트 행사가 열리기 전에도 뭐 5월 또는 6월 그 전에도 각 그 기술별로 하나씩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반도체 내에서 이제 계측이라고 불리는 메트롤로지 쪽이고요. 이 메트롤로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이나 검사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제조 시에 발생하는 결함이나 불량을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트롤로지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좀 보기에 어려운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요. 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네,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여기 데포지션하고 뎁이라고 많이 부르죠. 증착, 그 다음에 리소그래피, 노광, 그리고 에칭. 네, 이런 쪽에서도 역시 계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계측이 거의 뭐 40번에서 100번까지 반복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공정에서 계측이 필요한 어떤 공정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후공정인 테스팅 또는 패키징 이런 쪽에서도 역시 계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상무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은 2024년 4월 16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총 5,400만 달러의 자금이 이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측정 서비스, 계측 서비스 도구, 계측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조 방법을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반도체 제품의 신뢰성, 어슈런스, 그리고 원산지를 어떻게 추적하느냐, 프루브넌스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첨단 측정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에 해당되는 7가지 주요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재료의 순도, 그리고 특성을 이제 properties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느 원산지에서 나왔는지 provenance, 그리고 미래 반도체 제조를 위한 첨단 측정 기술, 그리고 advanced packaging, 첨단 패키징에서 필요한 기술, 그리고 반도체 재료와 설계 모델링,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제품의 보안, 출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계측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문이 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 영어에 해당되는 단어 한글로 딱 바꿔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측정이란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계측이란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동일한 단어가 2번 연속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번역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측이 원래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전공정에 굉장히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의 계측도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종집적 헤테로지너스 인테그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열과 기계적 변화를 나노미터 수준에서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이나 월피지 현상 있죠. 휨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반도체 소자 내부 구조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첨단 전자 현미경 기술, 그리고 더 작고 정밀한 반도체 회로를 만들기 위한 차세대 EUV 광원 사용 기술,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계측이 필요하고 그런 관련된 연구를 지원할 거다라고 올해 4월 1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디지털 트윈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메트롤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프로젝트 중에 화합물 반도체 관련된 프로젝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화합물 반도체는 2개 이상의 원소를 조합해서 반도체 웨이퍼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웨이퍼는 실리콘 또는 규소라고 하는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인데, 이제 화물 반도체라는 개념이 원래 존재하다가 테슬라가 2018년부터 테슬라 제품 중에 모델 3 제품에 화물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면서 화물 반도체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합물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적극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보통 화합물 반도체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실리콘 카바이드 또는 SiC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iC뿐만이 아니라 갈륨 비소, 갈륨 알세나이드, 그리고 그 질화 갈륨,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인화 인듐, INP 등이 대표적인 예시고, 주로 고주파, 고출력,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화물 반도체들은 전자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에너지 이피션트하죠. 그리고 밴드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와이드해요. 그래서 와이드 밴드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밴드갭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5G, 특히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의 통신, 그리고 전기차, LED, 레이저 등 첨단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자료는 유얼 디벨롭먼트가 항상 잘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유얼 디벨롭먼트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원래 시장 규모가 1빌리언 US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954 밀리언 US 달러였으니까 약간 반올림 회귀보면 거의 1빌리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1빌리언에서 2빌리언, 3빌리언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2027년도 기준으로는 2빌리언이 넘는 걸로 이렇게 좀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성장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예상이 됐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매년 실적 발표 외에 별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번 행사를 할 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제품 가격이 좀 하락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이 화물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일하다 보면 화물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2021년이나 2022년에는 화물 반도체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선 계속 화합물 반도체가 쓰이기 때문에 이 Chips for America 프로젝트 중에서도 화합물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반도체 업체들은 사실 그 글로벌 상장사 중에서는 퓨어 플레이에 해당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기존에 알고 계신 기업 중에 주로 차량용 반도체나 산업용 반도체 또는 우주 항공, 그러니까 우주급, 그렇죠. 우주 등급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그림에 되게 조금 표시돼서 되게 죄송한데요.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은 인피니언, 그리고 마이크로칩, 그 다음 미쓰비시 일렉트릭, NXP, 그 다음에 온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쿼보라는 회사가 있고요. 쿼보는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실적 발표 때는 거의 말 안 해주지만 화물 반도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윈 세미컨덕터, 그리고 전 세계 화물 반도체 넘버원은 월프스피드라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화물 반도체 시장 전망 지표로 요 월프스피드의 주가를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한 22달러, 21달러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쪽 업황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이들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할 거고, 특히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퓨어 플레이에 가깝다고 알려진 울프스피드가 아마도 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어제까지 기준으로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화물 반도체가 2, 3년 전에 굉장히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좀 관심들이 많이 없어지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1일에 이 우주선과 위성용 화물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 협력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미국 상무부와 이제 로켓랩이라는 곳에서 2,390만 달러의 그 자금 지원을 위한 예비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분야의 반도체를 개발하느냐, 또는 어떤 분야에 쓰일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우주 등급, 이걸 스페이스 그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이드의 태양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국가 안보 강화가 목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 반도체를 생산해서 향후에 생산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뉴멕시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전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화물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태양광 에너지 쪽이긴 한데, 이쪽 시장이 이제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됐다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뭔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등급 태양전지 공급 강화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돼서 뭔가 이제 그럼 왜 이걸 하느냐? 미국의 군사 수요에 그러니까 그 국방 강화 수요에 대응하고, 예, 그리고 뭔가 그 나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다. 특히 뭐 저궤도 위성 개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런 화물 반도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메트롤로지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트윈처럼 당장 연구소를 만든다, 또는 당장 연구 지원 계획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에 두 개 프로젝트 대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금 지원이 되는 프로젝트들 중에 네 번째 말씀드린 거는 첨단 패키징이에요. 그래서 첨단 패키징은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HBM 이제 1년 전부터 이슈가 되면서 너무 많이 알려진 주제고, HBM뿐만이 아니라 칩렛, 그 다음에 COWS, 그리고 한때 또 한국 증시를 사로잡았던, 그리고 지금도 다들 관심 많으신 팬아웃 기술까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첨단 패키징 관련된 세션들이 세미콘 웨스트에서 많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CEO 서밋 들을 때 제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시던 외국에서 온 분하고 인사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첨단 패키징 1위 회사인 ASE 글로벌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ASE 글로벌도 역시 또 별도로 이제 거의 반나절 이상의 그 세션을 진행을 했고, 저도 역시 거기 가서 또 참관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한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반도체 행사에서 첨단 패키징이
크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첨단 패키징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첨단 패키징 말씀드리면서 앞에 동영상에서 HBM 관련된 그 구조도 그림들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다 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발표한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제가 첨단 패키징 그림들을 어드밴스 패키징 또는 헤테로지너스 인테그레이션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보기 좋은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이제 TSMC의 발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첨단 패키징 중에 뭐 HBM이란 단어도 볼 수 있고 가운데 여기 SOC 빨강색으로 돼 있는데 아마 프로세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인터포저가 돼 있는데 투명하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소재가 특이하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상상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TSMC의 COWS,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패키징으로 또 관심들이 많으신 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또 1년 전에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를 찾으면 멋진 그림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 BE 세미컨덕터에서 발표한 IR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검색했더니 이렇게 또 멋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멋진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멋있는 그래픽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일일이 안 그리고 이렇게 다 찾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하이브리드 패키징, 이제 헤테로지너스 인테그레이션 또는 첨단 패키징을 좀 다시 한번 리캡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첨단 패키징은 여러 개의 칩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기술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퍼포먼스, 성능 향상 또는 이 퍼포먼스를 파워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형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하면 한국에선 주로 HBM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HBM은 주로 이제 메모리 관련된 첨단 패키징이고요. 그 외에 2.5D 또는 3D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2.5D와 3D의 차이는 뭐냐? 3D는 주로 수직으로 거의 다 정층을 하면 3D라고 하고요. 수직 구조와 수평 구조가 좀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거는 2.5D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 배열이 많으면 그건 순수하게 2.0D라고 하는데 이게 또 되게 완벽한 의미의 그 평면 배열 구조나 완벽한 의미의 수직 배열 구조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 저도 이제 이런 세미나 가보면 2.5가 아니라 뭐 2.3D 또는 2.1D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팬아웃, 칩넷 이런 것들도 다 첨단 패키징에 해당이 되고요. 고성능, 저전력, 소형화 요구에 충족하고 있고 AI, 5G,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첨단 패키징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올해 7월 9일에 그 반도체 첨단 패키징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그걸 가속화하기 위해서 16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 상무부의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앞에 내셔널로 시작되겠죠. 그래서 NAPMP라는 어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5개 분야에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분야의 첫 번째는 장비나 도구나 공정 또는 이런 것들 통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 공급이나 열 관리 관련된 부분들, 세 번째는 광학 및 RF 관련된 커넥터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칩렛 관련된 부분들, 다섯 번째는 EDA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실 EDA 회사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탑2 회사가 있잖아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하고 시납시스가 있어서 아마 주로 그런 기업들로 많이 이제 이런 자금 지원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앞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화물 반도체도 그렇고 메트롤러지도 그런데
이 첨단 패키징 관련된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미국 정부의 의지가 엄청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24년 2월에 요 첨단 패키징,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NAPMP의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지원 기회 자체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상당한 분량의, 많은 분량의 컨셉 페이퍼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내부에서 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 팀들이 이제 컴피티션을 해서 최종 지원 대상으로 8곳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첨단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7월에 됐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핵심 소모품입니다. 사실 이제 소모품이란 단어를 쓰면은 뭔가 이게 반도체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이제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nsumables라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consumables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onsumables를 이제 핵심 소모품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위세화와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뭔가 그 오염의 컨트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순도의 케미칼, 화학 물질, 그리고 특수가스, 정밀 필터 시스템 등 다양한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모품 하면은 뭔가 다들 뭔가 딱딱한 어떤 물건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실제 자료들 보면은 그 액체로 된 케미칼이나 아니면 가스 이런 것들도 다 소모품으로 보고 있고요. 이 나노미터 수준의 공정에서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도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멤브레인, 엄청 얇은 막이죠. 아니면 필터, 그리고 유체 관리 시스템 등의 소모품들이 뭔가 오염 제어를 통해서 반도체 수율 향상이라던가 성능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FOUP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FOUP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FOUP은 투명한 통이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FOUP에 해당되고요. FOUP은 Front Opening Unified Pod라고 해서 그냥 제가 이제 투명한 통이에요. 이 안에 웨이퍼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투명한 상자 안에 웨이퍼가 담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웨이퍼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품은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사진을 찾으면 너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모품을 대표하는 후 사진을 정말 되게 보기 좋은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핵심 소모품 관련돼서도 Chips for America 이제 그 칩스 액트에 따라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회사가 진행한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인테그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리스는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뭔가 한솔케미칼하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TCK, 월덱스 이런 기업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그 연방 인센티브 제공을 받기 위해서 예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최첨단 이 소모품 제조센터를 지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던 FOUP이라고 하는 요것도 있고요. 네, 그 밖에 아주 그 고급 프리미엄 멤브레인, 그 다음에 화학 필터, 그 다음에 드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정제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보시면 FOUP하고 액체 필터 멤브레인을 생산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예, 그 밖에 정제기, 유체 처리 솔루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인테그리스 사업부 중에 유체 처리 솔루션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정유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칩 또는 그 밖에 이제 현지 대학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 그리고 뭔가 공정수, 스텝수를 줄이겠다. 또는 공정에서 쓰이는 소모품을 재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스테이너빌리티 차원에서 이런 핵심 소모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 프로젝트 중에 거의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되게 이해하시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Chips Women in Construction Framework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단어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반도체 산업 관련된 건설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참여 기업들이 이제 여성을 얼마나 고용할지 그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그런 실천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내의 성평등 촉진, 인력 다양성 확대, 그리고 노동력, 기본적으로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역시 ESG랑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사진 중에 이제 오른쪽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 사진은 TSMC 건설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이런 주제로 사진을 검색하면 나올까 그랬는데 의외로 쉽게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2024년 6월 18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2개 기업이 이제 자발적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발표한 회사는 상장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파운드리 회사 그리고 폴라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폴라 세미컨덕터도 상장 기업인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계획은 향후 10년간 뉴욕주, 아까 제가 뉴욕주에서 누군가 나와서 발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욕주와 버몬트주에서 이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폴라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칩스 프로그램 자금 지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내 대기업, 반도체 대기업도 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회사들은 대부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담당하는 매니지먼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엔 기재하진 않았지만 실제 세미콘 웨스트 행사에서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담당하는 퀄컴의 임원이 나와서 패널 디스커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 여성 참여 증대는 요 칩스 for America 내에서 뭔가 강제 사항이나 뭔가 이렇게 확정된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발적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몇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Chips for America라는 이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것들, 디지털 트윈, 예, 그리고 메트롤러지, 계측 기술, 화합물 반도체, 첨단 패키징, 그리고 핵심 소모품, 예, 마지막으로 여성 참여 증대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세미콘 웨스트 행사 전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이 배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되는지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밖에 실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을 통해서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3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도 반도체 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IA라는 그 조직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2022년에 이 칩스 액트가 제정된 이후에 2032년까지 미국의 국내 반도체 제조 능력은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세계 5대 반도체 회사 중에 인텔, TSMC,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미국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첨단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내에서는 전공정 기준으로 10나노미터 선폭 미만, 즉 7나노미터, 5나노미터, 4나노미터, 3나노미터, 2나노미터, 즉 원 디짓, 그러니까 싱글 디짓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라고 하면 그때그때 의미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기준 첨단 반도체는 싱글 디짓 나노미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그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이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 자료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관심 표명하고 있고 사전 신청했고 정식으로 신청을 했고 네, 중소기업들도 다 역시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동향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텔은 지금 오하이오 주에 계속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애리조나주에도 계속 추가 투자 예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인텔에 납품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만날 때는 혹시 오하이오 주에 보내시냐 아니면 애리조나주에 보내시냐 아니면 인텔이 뭐 예전에는 중국 션전에도 션전이 아니네요. 예, 다른 지역에 있었죠. 죄송합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아일랜드, 뭐 이스라엘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텔에 납품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까지도 좀 네,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 때가 있고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뉴욕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본사가 이제 아이다호주의 그 보이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원래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폴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에도 다 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설을 추진하지만 역시 뉴욕주와 버몬트주에서도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증설하는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마이크론의 팹 하나를 인수해서 이제 그걸 좀 개조해서 쓰기도 했고, 과거에 그 디램 회사 중에 독일의 키몬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키몬다의 팹을 인수해서 활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신규 증설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 요번엔 사실 무역 분쟁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 신규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패키징이나 테스트를 제외한 이 앞단의 전공정 쪽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캐펙스 계획 또는 그 프리 캐시플로우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테일러에 증설을 하고 있고, TSMC도 이미 이제 무역 분쟁 직후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5나노미터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속 미세 공정이 전환되니까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5나노미터 또는 그 이하의 싱글 디짓 나노미터 첨단 공정이 적용된 팹들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 반도체 제조사 울프스피드도 역시 네, 뭐 계획도 있고 실제 증설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설비 투자가 미국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비 투자되는 현장 스케치인데요. 사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인텔 사진이고요. 그리고 예, 가운데 있는 건 TSMC 애리조나 사진인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그냥 작은 사진이지만 타워 크레인이 최소한 6개 이상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 사진은 삼성전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진 찾으면서 뭔가 그 TSMC라는 로고가 어디가 좀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또는 삼성전자라고 쓰여 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칩스 액트 또는 칩스 포 아메리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제조 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또 발표했고, 또 그래서 지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예측 불허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이런 프로젝트들이 혹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의 힘이 실리건 아니면 민주당의 힘이 실리건 기본적으로 리쇼링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그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진행이 된 거긴 한데, 그렇지만 혹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인텔이 증설을 중단하거나 TSMC가 증설을 중단하거나 뭐 삼성전자가 증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 뭔가 IRA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증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그 증설 이후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7월에 가서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미국의 각 주, 그 주가 뭐 공화당이 강세인 주든 뭐 민주당이 강세인 주든 또는 그냥 스윙 스테이트라고 알려진 곳이던 간에 이런 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이 어떤 굉장히 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신기술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먼트 중에 인공지능 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통 저희가 인공지능 하면은 챗 GPT 또는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AI 뭐 아니면 이제 퍼플렉스 AI 이런 식으로 이제 AI 모델 위주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반도체 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 소재 최적화를 하고 있고 실제 그 기술들이 다 지금 트레이드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AI 스몰 X라는 기술 또는 어플라이드 트윈즈라는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원자 단위서부터 웨이퍼 전체까지 그 개별 소재라던가 공정을 가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스몰 X 애널리틱스 플랫폼을 통해서 가스 플로우라던가 아니면 프레셔, 템퍼러처, 파워 등 다양한 어떤 공정 변수를 동시에 최적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 밖에 프로비전이나 아니면 챔버 AI 등의 뭔가 센서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다 이게 브랜드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진검 환경에서 실시간의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자빔 계측과 AI 알고리즘 결합을 통해서 공정 레시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미세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제 비메모리 3나노미터 이하에서 적용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현이나 아니면은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있잖아요. 이런 그 백사이드 전력 분배 등 뭔가 새로운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항상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PPAT를 잘한다는데 그 PPAT가 뭐냐면은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코스트 앤 타임 투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전력도 아끼고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면적당 원가는 낮추고 에어리어 코스트가 그런 뜻이죠.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은 고객사가 원할 때 그 시점에 맞게 빨리 반도체를 출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장비와 소재를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네,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뭔가 이미 브랜드 네임까지 붙인 이런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소재를 개발했다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말을 안 해주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처럼 또 다른 회사도 이제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개발하는지 언급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EMD라는 회사고요. EMD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는 그 머크라고 하고 있는 전 세계 그 대형 화학 회사의 전자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머크는 반도체 재료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재료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그러니까 케미칼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지능, AI하고 ML, 머신러닝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최근에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증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부각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미국의 스토리지 기업과 함께 이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별도로 웨비나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웨비나를 보면은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찾을 때 무조건 AI 모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공시한 그 웹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빨리 찾아내는 그런 것들 다 시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증강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반도체 소재 개발에서도 이 증강 기능을 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실험 설계 이게 굉장히 시간이 제한돼 있고 나올 수 있는 샘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을 쓰는데 이 베이지안 최적화 기반의 실험 설계를 통해서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그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뭘 개발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증착 공정 중에 원자층 증착이라고 불리는 ALD 공정이 있는데 그 ALD 공정용 환원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원제는 방막의 순도와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발표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신물질을 개발할 때 대부분의 물질들을 이렇게 뭔가 X축, Y축 기준으로 배열하면은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제가 뭐 디저트를 먹는데 엄청나게 달고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디저트는 몸에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달고 맛있는 디저트는 몸에는 안 좋다.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몸에 엄청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은 디저트가 있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물질들은 X축, Y축으로 배열해보면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X축 끝으로 가 있는 물질들을 대부분 Y축에서는 굉장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안 좋은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거의 상단에 붙어 있는 물질들은 X축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뭔가 이 양쪽 다 만족시키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의 적당한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런 괜찮은 물질들을 어쩌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물질을 하나하나 찾아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 안 찾아본다, 잘 탐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 unexplored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평상시에는 좀 시간 부족이든 자원의 부족 때문에 그 익스플로레이션 하지 않았던 그 영역에, 그러니까 그 X축과 Y축에서 적당히 높은 값을 보이는 물질들을 좀 더 빨리,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런 ALD 공정용 환원제를 제가 개발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빨리 할 수 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탐색해보지 않았던 unexplored area에서 그 후보 물질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정말 너무나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공지능 활용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EMD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 재료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는지, 또는 기존에 그 탐색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어떻게 기회를 발견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 행사에 가기 전에는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는 거의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좀 양산화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기술인 건 알지만. 그래서 보통 아무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열심히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쓰일 것 같은 기술이 아니면 조금 공부하다 이렇게 실망하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진지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 생각보다 이 기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했던 기업은 퀀텀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텔,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퀀텀 세미컨덕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모스 호환 메타 물질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일단 그럼 메타물질은 뭐냐? 메타물질은 그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 되게 특이한 특성을 지닌 그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포토닉 소자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포토닉 소자는 뭐냐? 저희가 보통 소자라고 하면은 능동 소자, 수동 소자, MLCC, 반도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포토닉 소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 기존 소자 대비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퀀텀 컴퓨팅의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퀀텀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 메타물질을 연구를 해서 이 메타물질을 활용을 하면 실리콘 포토닉스나 아니면 양자 포토닉스를 구현을 할 때 필요한 그 뭐 레이저라던가 포토 다이오드 또는 변조기 또는 기술적으로 그 이제 퀀텀 컴퓨팅에서 그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고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원래 퀀텀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구현 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타물질을 쓰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실온에서도 양자 포토닉 컴퓨팅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걸 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퀀텀 컴퓨팅이 구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극저온에서 엄청나게 이제 차가운 곳에서 퀀텀 컴퓨팅을 실제 작동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퀀텀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의 발표에 따르면 이 메타물질을 이용했을 때 실온에서도 뭔가 양자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양자 컴퓨팅의 한계 중에 하나가 이제 극저온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퀀텀 컴퓨팅 활용 중에 이제 인텔도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인텔은 실리콘 기반의 스핀 큐비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큐비트 기술을 개발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구조체가 뭔가 반도체,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 칩과 같이 통합돼서 잘 쓰인다는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 퀀텀 컴퓨팅이 잘 구현이 되려면 이 코어런스라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어런스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퀀텀 컴퓨팅은 뭔가 저희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짬뽕하고 짜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짬뽕과 짜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를 제가 굳이 코어런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너희는 누군가 저한테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라고 하면 저는 짬뽕이요 또는 짜장이요라고 딱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메뉴가 결정되면서 이 짬짜면의 상태가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그 붕괴되기 직전까지가 코어런스인데 이 코어런스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코어런스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데 그럼 이 구조체를 만들 때 어떤 소재를 쓰냐 그때는 전통적인 규소인 실리콘이나 아니면 실리콘 절메니엄 소재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유전체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새로운 물질들을 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존에 인텔이 설계하던 반도체 뭐 CPU든 GPU든 NPU든 프로세서든 그 반도체로도 뭔가 원하는 계산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텔의 입장에서는 그 코어런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것도 뭔가 그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앞에 말씀드렸던 퀀텀 세미컨덕터랑 좀 방향성이 다르죠. 퀀텀 세미컨덕터는 실온에서 뭔가 구현하겠다라는 거였고, 인텔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원래 반도체 설계 제조 잘 하지만 퀀텀 컴퓨팅에서 이 코어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우수한 코어런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구현하는 구조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다르지만 뭔가 퀀텀 컴퓨팅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표였고요. 퀀텀 컴퓨팅 발표 기업 중에 퀀텀 세미컨덕터랑 인텔 외에 IBM도 계속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퀀텀 컴퓨팅 관련된 그 상장 기업 중에 리게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게티의 파운더 분이 와서 그분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2013년에 창업하셔서 지금 창업한 지 11년 정도 됐는데, 리게티의 그 창업자분도 IBM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퀀텀 컴퓨팅 분야의 퓨어 플레이 기업으로 퀀텀 세미컨덕터나 리게티 같은 기업도 있고, 그 밖에 인텔이나 IBM 같은 뭔가 전통적인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제조하던 회사들도 이쪽 사업에 나름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AWS에서도 퀀텀 컴퓨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퀀텀 컴퓨팅 관련된 사진들을 검색해 보면 그 구글 알파벳에서 발표한 사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퀀텀 컴퓨팅이 아직 이제 한국에는 수혜주가 많지 않아서 한국의 그 증시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지 않으시지만, 미국에서는 퓨어 플레이 기업이 리게티처럼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워낙 좀 구현이 어렵고 시간이 그러니까 개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나 IBM 또는 이제 애마존이나 아니면은 알파벳 같은 그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나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뭔가 어떤 그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퀀텀 컴퓨팅 관련된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런 자료들이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챗GPT나 그런 잘 알려진 챗봇 AI 모델에서 중국의 퀀텀 컴퓨팅 투자나 연구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응용 그리고 퀀텀 컴퓨팅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기술, 첨단 기술 중에 스마트 매니팩처링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 제조는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제조업 리쇼어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노동력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아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생산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었던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생산 자동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개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반도체 전시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인피콘이라는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 회사는 뭘 발표했냐 하면은 스마트 매니팩처링 중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합한 생산 스케줄링, 장비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재고 자산 중에 저희가 워크 인 프로그레스 있잖아요. 제공품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그 유저 익스페리언스가 멋있겠죠. 그래서 그 인피콘에서 발표한 그림을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사실 그냥 보시면 뭔가 엑셀 화면 같지만, 이런 어떤 관리 프로그램 통해서,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구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 발표한 기업이 인피콘, 그리고 PDF 솔루션스라고 있었습니다. PDF 솔루션스도 여기는 반도체에 조금 더 특화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고요. 그 주요 고객사로는 인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도체 제조사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자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웨이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그렇게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인피콘에서 보여드린 거는 사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뭔가 그 엑셀 그래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PDF 솔루션스에서 발표한 그림을 보면은 진짜 웨이퍼 위에 뭐 칩 하나하나가 패터닝 돼 있고, 그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을 이렇게 좀 체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PDF 솔루션스는 이벤트 시퀀스 분석법을 적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 시에 이 웨이퍼 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고 이상을 감지하고 최적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다양한 시각화 옵션, 즉 캘린더나 매트릭스나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벤트 데이터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특화된 그런 스마트 매니팩처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보셨던 PDF 솔루션스나 인피콘 또는 뭐 퀀텀 세미컨덕터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런 회사들이 다 100% 상장 기업이 아닌 경우도 있고, 특히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 적용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도체 주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보면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평상시에 뭔가 이런 기술이 뭔가 대두되고 있구나, 이번 전시회 때 이런 기술이 나왔구나라는 것만, 그 용어의 정의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큐비트란 단어, 뭐 중첩, 얽힘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퀀텀 컴퓨팅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갑자기 퀀텀 컴퓨팅 관련된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거나 또는 그런 기업하고 미팅하실 기회가 생겼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꼭지인 코트라 한국관 참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 기업 한눈에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장 기업하고 비상장 기업 섞여 있는데요. IMT, 해성DS, 레이크머티리얼즈, 한솔아이원스 상장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AI비즈, 리빙케어, 한백정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상장 기업인 레이저셀, 그리고 그 밖에 RFPT, 엔텍시스템, GPNE, EMI, 그리고 영진 IND가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참가 기업 현장 스케치고요. 실제 코트라에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스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제 코리아라고 표시된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코트라에서는 요 세미콘 웨스트뿐만이 아니라 CES에서도 이런 코리아 파빌리온 부스를 다 만드세요. 그래서 이번 CES에 갔을 때도 저는 이제 코트라 부스에도 저도 이제 방문했었고요. 이제 CES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CES 전시관 중에 LVCC라는 곳이 있고 거기 말고 이제 베네치안이라고 불리는 비니션이 있잖아요. 근데 비니션에 가시면 코트라 부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트라 부스 소개해 드렸고 제가 현장 스케치한 거 사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관에 따로 한국 기업들이 다 같이 전시를 해요. 그래서 물론 개별로 전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기업 중에 뭐 리노공업이라던가 아스플로 이런 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전시를 하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전시를 하면은 뭔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바이어분들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분들이 실제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 또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계신 주재원분들이 또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CES나 세미콘 웨스트에 가면은 부스 하나하나를 찾아서 돌아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저도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아마 언론사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밸류체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다 같이 합동 부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가 기업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IMT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에 상장한 기업이죠.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상장할 당시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HBM 관련된 장비 그리고 EUV 마스크 관련된 장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됐고 상장한 이후에도 그 HBM 관련된 장비 중에 이제 원래 이제 세정을 하려면 습식 세정이 필요한데 CO2를 이용한 건식 세정 장비로 계속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은 해외 전시에 나가시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해외 전시에 참가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해성DS입니다. 해성DS는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죠. 이제 2016년 6월에 상장이 돼서 저도 네, 그 IPO 애널리스트 간담회 때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성DS는 2014년에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고 그전에는 예전엔 삼성테크인 산하에 있었죠. 그래서 해성DS의 주요 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필요한 सब스트레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이 सब스트레이트 중에 이제 리드 프레임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드 프레임 매출 그리고 패키지 सब스트레이트 매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저도 여기 그 공장에 탐방 갔을 때 리드 프레임이 전 엄청 두꺼운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다시 또 사진 찾아보면서 그 전에 그 팹 투어 했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성DS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을 때 해성DS도 주가가 이제 같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소개해 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프리커서라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원래 프리커서 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반도체 화학 물질 중에 뭔가 조금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는 완전체가 되기 직전의 물질을 프리커서 또는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상장할 때 당시에는 스펙합병 상장을 했었고요. 그 전구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알루미늄계 전구체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면은 보통 전구체를 공급하면 전구체 하나, 두 개 매출이 사실 아무리 많아도 뭐 200억, 3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좀 제한되거든요.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LED 쪽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구체를 공급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이 유기금속 화합물을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반도체 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재료를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찾아서 넣었고요. 사실 전사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반도체 전구체 사진을 찾아서 넣을까 하다가 반도체 전구체들이 대부분 그냥 이제 액체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구체 사진을 실제 찾아보면 그 분자 구조가 형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그림을 찾을까 하다가 좀 더 보기 좋은 그림을 찾아보자 해서 홈페이지를 열심히 뒤지다가 네, 디스플레이 쪽 소재로 사용되는 그 소재를 네,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이건 레이크 머티리얼즈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솔 아이언스도 이번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언스는 오래전에 동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이원스라는 회사였다가 2022년 1월에 한솔 테크닉스가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한솔 그룹을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는 소모품 회사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인테그리스 아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핵심 소모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세정하고 코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세정 코팅은 그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나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들이 그 현지 팹 주변에 그 파트너사들을 많이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언스도 그런 그 반도체 장비사들과 손을 잡고 현지에서 이렇게 육성된 그런 세정 코팅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신 거는 뭔가 세정 코팅이 된 그런 이제 소모품들을 보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세정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이 뭔가 진회색으로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언스도 이번에 같이 부스를 만들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AI 기업인 AI 비즈도 부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아직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에 특화된 AI 플랫폼 더치보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더치보이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이상을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원인을 분석하는 AI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 말씀드릴 때 스마트 매니팩처링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뭐 PDF 솔루션스나 아니면 인피콘 이런 회사들도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AI 비즈가 하는 일과 궁극적인 목적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넣진 않았지만 비상장 기업 중에 가우스랩스라는 기업도 단독 부스를 따로 차려서 이번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랩스 같은 경우는 샘플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양산용 데이터를 미리 뭐랄까요? 폴캐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AI 비즈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분량이 나왔는지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수율 개선에 기여한다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비즈도 그렇고 가우스랩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 기업뿐만이 아니라 올해 세미콘 코리아 1월 말 행사 때도 비상장 기업들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가 따로 열렸는데 그 행사에 나와서 IR 하셨던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뭔가 가상으로 계측을 한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 목적을 이룬다. 불량률을 낮춘다. 수율을 개선한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그런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의 상장 기업들은 비전 검사 장비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비전 검사 뭔가 외형을 확인하는 거죠. 사실 비전이라는 건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꼭 영상 데이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상을 탐지하거나 원인을 분석하는 또는 수율을 개선하거나 불량률을 낮추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기업들도 상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리빙케어란 기업을 설명드릴게요. 리빙케어는 열전 반도체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 반도체는 전기가 가해지면 한쪽 면은 뜨거워지고 한쪽 면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검사 장비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미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에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고요. 그것 외에 수소 연료전지 검사 장비도 개발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대기업에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존에 항상 상장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기업들을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리빙케어 부스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진 다양한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빙케어는 검색해 보시면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백정밀은 2016년도 9월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적 젊은 기업이고요. 여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모품 가공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모품이라고 해서 뭐 컨슈머블이라고 영어로 부르지만 뭐 미국의 인테그리스도 소모품 만드는 회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한솔아이원스는 소모품 세정 코팅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모품이 되게 여러 가지 소재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한백정밀은 아마 금속으로 된 소모품들을 정밀 가공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 중에 뭐 진공척이라던가 유량계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는 2차 전지용 정밀 부품을 가공하거나 아니면은 지그라고 해서 지그는 이제 뭔가 뭐랄까요? 뭔가 평형을 유지해 준다 할까요? 뭔가를 이렇게 잘 붙잡아주고 있는 좀 옷걸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지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제작에 특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의 사업 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웨이퍼 진공척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산소동 소재의 반도체 웨이퍼 진공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진공척이 굉장히 만들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척 중에서 정말 비싼 것들은 하나에 뭐 8천만 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백정밀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고급 가공 기술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은 2015년 4월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기업이죠. 이 기업은 이제 면광원 에이리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2022년 6월에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라고 하면 점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점이 아니라 면 형태로 레이저를 조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칩과 PCB 기판을 패키징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요 면광원 레이저 장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고요. 이 본딩이 필요한 국소 부위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면 형태로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RFPT입니다. RFPT는 처음에 제가 이제 RF란 단어를 보고 이게 뭔가 뭐 하는 회사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RFPT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RF가 라디오 프리퀀시를 보통 의미하고 고주파를 의미하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고주파 관련 회사들을 보면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가? 장치 만드는 회사인가? 항상 그 RF란 단어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회사 이름만 봤을 땐 금방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2010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 생산 및 판매 제품으로는 고주파 전원 발생기, 그리고 임피던스 정압기 등이 있고요.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핵심 제품은 그 반도체 제조할 때 플라즈마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 시각 장비도 있고 플라즈마 증착 장비도 있어요. 근데 그 플라즈마 장비용 고주파수 관련 전력 부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 또는 원익 IPS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장비 내 어딘가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저희가 딱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프리미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엔텍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엔텍 시스템은 배전반 또는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04년 1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본사가 있고요. 창사한 이후에 원격 관리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이 IoT 모터 진단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모터 에너지 절감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변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3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반도체에 관련된다 하면은 뭔가 그 순수하게 뭐 액체류 케미칼 또는 장비 회사들만 보고 있었는데 정말 밸류체인에 다양한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GPN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GPN은 소재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기술 소재 기업으로 설립이 됐고, 주로 그러면 어떤 걸 만드냐 하면은 반도체 또는 항균 헬스케어 그리고 무기 코팅 분야에서 기능성 특수 소재나 제품을 공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습도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습도 지시 카드를 최초로 국산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 그림 중에 왼쪽에 있는 이 카드가 습도 지시 카드의 일부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방습제를 만들어서 이 방습제가 부착된 포장재도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방습제 또는 보습제 하면은 그 광물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다공성 광물인 규조토의 보습력과 염화칼슘의 조회성을 이용해서 친환경 방습제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뭔가 반도체 공장이나 PCB 제조 라인 또는 전자부품 그 유통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벤토나이트 천연광물을 이용한 천연 제습제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제습제를 이용한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SK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고, 네, 요 포장재 안에 이제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반도체 소재 회사다 그러면 무슨 포토레지스트, 프리커서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GPN이 부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MI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MI는 그 반도체 장비사인 PSK와 원익 IPS의 파트너사입니다. 아직 비상장 기업이긴 한데요. 연령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해외 반도체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파트너사로도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지만 기술력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반도체 장비 안에 컨트롤 박스라던가 아니면 메인 파워 렉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그 부스에 보면 이렇게 뭔가 엄청난 이런 케이블들이 붙어있는 연결장치가 붙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클린룸용 에너지 초절전형 FFU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FFU는 팬 필터 유닛의 약자로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되는 공기 정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MI도 반도체 장비를 만든다기보다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뭔가 핵심 부품이라던가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PSK나 원익 IPS 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파트너사인 걸로 보아서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강소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진 I&D입니다. 영진 I&D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지만 스크러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크러버 제조사 중에 뭐 유니셈이라던가 GMBS 에코 또는 GST를 탐방 가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익숙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 I&D는 2003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본사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랑 매우 관계가 좋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본사 위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스크러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이제 뭔가를 태우는 burn 방식이 있고 녹여서 없애는 이제 wet 방식이 있고 burn and wet 방식이 있고 플라즈마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히팅 방식도 있고 플라즈마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이제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실 스크러버 하나가 보통 대형 냉장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비사들도 이 장비를 다 직접 그 화물로 다 배송해서 보여주기는 참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기술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모습이 되게 좀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13개 기업, 상장 기업하고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미콘 웨스트 2024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 두 번째 세미나는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세미콘 웨스트 가보면 한국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의 CES에 가보면 한국 분들이 엄청 많고 세미콘 코리아에 가보면 아무래도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세미콘 웨스트는 그런 행사에 비해서는 한국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게 이제 그런 행사에 갔을 때 주변에 한국 분들이 많지가 않고 외국인들이 많으면 약간 좀 애국심이 막 커지면서 뭔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라도 좀 더 귀국해서 많이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럽지만 요 2개 세미나 중에 두 번째 세미나는 좀 길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특정 업종이 굉장히 선호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비선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예측하기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A가 맞다, B가 맞다, A가 될 거다, B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뭔가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반도체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최대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투자자분들한테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러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한국 중소기업 상장사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세우는 분들, 그리고 이런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뭔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 밖에 어떤 소소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유해드린 지식이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또 전시회나 컨퍼런스
제가 참관을 하고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한국 IR 협의회에서 좋은 자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는데 항상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좋게 봐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